현실적으로 1억이다 라고 하면 빌라 투자밖에 없어요. 빌라도 매수가 아니라 그냥 갭으로 사는 건데 지금 빌라 시장이 정말 처참하잖아요. 그래도 수익률이 빌라가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투자 금액이 낮잖아요. 1억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차라리 일정 시드가 될 때까지는 너무 조급하기보다는 차곡차곡 모아놓고 그 모을 동안 열심히 부동산 공부한 다음에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동산에서 1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결코 아니거든요. 1억 생으로 모으려고 하면 진짜 힘듭니다. 근데 1억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게 되면 시드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너무 낮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하자가 있는 매물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뭐 아파트 갭 투자를 하려 하더라도 최소 3억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갭 투자 3억을 한다 했었을 때도 뭐 일단은 갭 투자라는 거 자체가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또 죄악시하는 사항 중 하나가 갭 투자죠. 일명 이제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의 차이, 즉 그 갭만 가지고서 매수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뭐 한 10억이다. 근데 전세가 예를 들어 7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차이인 3억 가지고서 살 수 있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따지면 이것도 레버리지 투자에 가깝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매매 금액은 훨씬 더 높은 상품을 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딱 매매 금액이 3억짜리를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빌라 가격이 빠졌다 뭐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3억으로 빌라 살려고 하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3억짜리 빌라가 있긴 해요. 근데 그 지역들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갭으로 3억으로 뭔가 아파트를 살려고 해도 마땅한 지역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뭔가 이제 입지가 처진다던가 세대수가 너무 적다라든가 극단적으로 나홀로 아파트야. 아니면 인프라가 너무 안 좋아. 뭐 지하철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너무나도 안 좋아.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를 살 때도 3억은 필요한데, 근데 3억 언더로 서울 투자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냉정하게 얘기했었을 때는 나사 하나씩 빠졌다라는 표현을 드릴 정도로 되게 일단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홀로 아파트 투자가 좋은가? 물론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어요. 되게 타이밍 잘 잡으면 잘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장이 안 좋을 때는 진짜 안 팔린 게 또 나홀로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1억이다라고 하면 빌라 투자밖에 없어요. 빌라도 매수가 아니라 그냥 갭으로 사는 건데 지금 빌라 시장이 정말 처참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일부에서도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다주택자 규제는 결국 양극화를 불러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양극화라는 게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양극화,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도 신축과 구축 간의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소액으로 갖다가 매수를 한다. 그쪽이 지금 현재 다주택자 규제가 더 강화될 것 같은 흐름 속이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모든 빌라가 다 떨어지진 않겠죠. 빌라도 빌라 나름인 것이고, 물론 서울에서 입지가 또 괜찮고 뭐 실소유자들이 탄탄한 곳들은 뭐 그렇게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다 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의외로 재미있는 게 지금이야 빌라가 다 무너지니까 그렇지만 막상 가격이 올라갈 때 당연하겠지만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빌라는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도 수익률이 빌라가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투자 금액이 낮잖아요. 투자 금액 몇 천만 원, 예를 들어서 뭐 2, 3천만 원에 빌라 극단적으로 갭 투자 가능했었는데, 근데 2, 3천만 원이 올라가도 100% 수익률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쏠쏠하게 하면서 막 여러 채 사모으고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저는 예전부터도 그런 투자 위험하다라고 여러 번 얘기는 했었지만 뭐 좋을 때는 그런 게 안 보이죠. 근데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핵심 지역들은 어마어마하게 먼저 빨리 많이 올라가고, 이제 아무래도 하급지대 아니면 상품이 좀 떨어지는 애들은 나중에 적게 올라가는데 집값 분위기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늦게 올라간 곳이 가장 먼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 시장들이 되게 안 좋은 건데, 근데 이런 상황이 조금 예를 다주택자 규제가 좀 완화되고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금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좀 위험한 상품을 먼저 투자한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애매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역으로 비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자면,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주식은 잘 모릅니다. 근데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막 "미장도 요즘 좀 힘들어요."라는 얘기 나오지만 국장을 투자한다. 근데 여기서도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을 투자한다. 여기서도 테마주를 투자한다. 느낌이 어떤가요? 인생은 한 방에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사실 까먹을 만한 리스크도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애초에 우리가 좋은 거 몰라서 투자 안 하는 게 아닌데, 근데 그 좋은 거는 비싸죠. 시드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싸고 좋은 건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싸고 좋은 게 있으면 직접 사면 되죠. 안 그래요? 진짜 1억으로 갖다 10억 벌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제가 한 10채씩 사고 싶은데, 안 그래요? 그 대박 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우리 애들한테 하나씩 다 사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 애초에 여러분들 지방을 보면 조금 선택지가 1억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서울을 보고 여기서도 우리가 아파트를 본다, 아니면 좀 뭐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데를 가고 싶다, 그러면 1억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소액으로 갔다가 뭐 리스크를 인지하고서 투자를 하든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저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긴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그만큼 오래 걸리고 리스크 있고 사업성도 따져봐야 되고 이게 산전수전 공중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재개발 재건축에 매력이 있고 장점이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만 열심히 투자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싶으면 그냥 아파트 갭 투자하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근데 1억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차라리 일정 시대가 될 때까지는 너무 조급하기보다는 차곡차곡 모아 놓고 그 모을 동안 열심히 부동산 공부한 다음에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갭 투자가 막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근데 꼭 막혔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 3구,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뭐 "갭 투자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팩트긴 하지만, 근데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곳들, 예를 들어서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동작 이런 곳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갭 투자 여전히 가능하잖아요. 여전히 규제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2년 보유만 한다 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하고, 투자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좀 달라진다의 영역인 것이지, 뭐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고요. 물론 또 이제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오히려 포인트가 전혀 잘못된 거죠. 금리가 높아져서 금리가 뭐 고금리 돼 가지고 갭 투자를 못 한다? 그거는 애초에 갭 투자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얘기한 것 같은데, 갭 투자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매수할 때 대출을 받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전세를 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왜 발생할까요? 그런 거는 조금 포인트가 잘못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높아져 가지고 전세 가격이 빠지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대신 어떻게 될까요? 월세 가격이 또 올라가죠. 항상 전세랑 월세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보니까 전세금이 빠질 땐 또 월세가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갔다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찾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항을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 먼저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갭 투자라는 부분을 갖다가 잘 활용해 보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공부예요. 왜냐면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끼고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역전세도 분명 고려해야 되고, 결국 남의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공부들을 열심히 하고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항상 부동산 투자 실패하는 사람들이
뭔가요? 제대로 된 공부 없이 그냥 대충 "이호기가 좋대."라는 얘기만 듣고 갔다. 아니면 세금 분석도 안 해 놨다가 나중에 세금이 꼬여진다든가 이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갭 투자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는 사람들은 많고 되는 곳들이 있고 한데 근데 이게 "된다."라고 하니까 "갭 투자를 해라."라는 얘기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잘 알아보고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다라고 해서 집값이 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물론 있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하겠지만 집값이 다시금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었냐? 일단 다주택자들이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목적으로만 사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명 갭 투자를 못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갭 투자를 죄악시 하다 보니까 '그래. 저 투기꾼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갖다가 지정해 버리게 되면 못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이게 즉 어떤 규제냐? 규제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수요 억제 정책이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하거나 두 번째, 공급이 감소하거나 이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뭐 제3의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경제학 이론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어쨌든 수요 증가 혹은 공급 감소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 집값을 거꾸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를 감소시키거나 공급을 늘리거나 이 둘 중 하나라는 게 당연한 이야기로 귀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다라는 거는 갭 투자를 못하게 한다. 즉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데 수요를 줄여야겠어.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 실거주자만 사라라는 식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정답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봐도 그래요. 왜 그러냐? 이게 수요는 감소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수요만 감소하냐 공급도 같이 감소를 해요. 왜 그럴까요? 실거주자만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전월세를 끼고 있는 매물은 매도를 못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거래한다던가 아니면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퇴거 사실 확약서를 받아야지만 되거든요. 애초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할 때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야지만 신고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세입자가 미쳤다고 그냥 퇴거한다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또 줄어버려요. 그럼 이제 정답 나옵니다. 어떻게? 수요 감소도 되고 공급 감소도 동시에 일어나는데 둘 중에서 어떤 감소폭이 더 크냐에 따라서 집값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아니 수요 분명 감소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공급이 더 높은 애들도 있어요. 또 근본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자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애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적도 없었죠. 여기는 지금 조합원들이 신났어요. 그러니까 뭐 신났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좀 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포 집값이 막 70억씩 가고 뭐 무슨 더 높게 거래했다는 얘기를 들리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거래가 되게 되면 압구정 사람들 입장에서 압구정 프라이드가 있는데 아니 반포가 70억이라고 우리는 더 비싸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압구정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고 반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반포에 무슨 누가 사는 거 아니냐. 고위공직자 사는 거 아니냐. 서울시는 뭔데 저기는 계속 무슨 집값 때문에 토호제를 안 풀어준다라고 하면 왜 저기는 반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안 하냐. 라는 얘기들을 항상 해왔었는데 이번에 싹 다 묶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압구정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규제가 완화된 건 아니야. 근데 다른 애들도 규제가 다 같이 걸려버리니까 꽃이다. 너네도 토호제의 쓴맛을 한번 맛봐봐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쨌든 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압구정이 어쨌든 토호제를 뚫어야 돼. 하나 들어가야 돼. 그러면 압구정 가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사람들이 또 들어가겠죠. 아이러니하게도 규제를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핀셋 규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광역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종전 규제 지역에 규제 완화 효과가 생겨버립니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건 똑같이 토호제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를 갈 것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 식이다 보니까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더 많으니까 결국 집값 상승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구정이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찍고 있다더라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호제가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하고서 한 2주, 3주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구정은 계속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풍선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강남 3구랑 용 3구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갖다 묶여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갭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냐? 지금 서울에 매수하는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외지인들이 이제 서울 주택을 사는데 당연하겠지만 내 직장이 부산에 있어. 난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서울에 실거주 못 하겠죠. 그러면 갭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갭 투자 물론 강남 사고 싶었지만 아유 금액도 조금 안 맞았었고 보니까 갭 투자도 안 되고 그래서 나는 마포, 성동, 강동 이 중에서 가겠다라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마포구에서도 대장이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 아현동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아현동에서 마포 프리스티지 자이 같은 경우는 84 타입, 우리 33평형이라고 말하죠. 해당 33평형이 즉 국민평형이 24억 원 실거래가를 갱신했고요. 옥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옥수동 레미안 옥수리버제 내에서 23억 5천만 원 실거래가를 찍었습니다. 물론 뭐 성동구에서 진짜 비싼 곳들은 성수동이긴 한데 여기는 50억도 넘게 거래되니까 이런 데들은 일단 논외로 치고 기본적으로 옥수동도 그런 식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계속적으로 실제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격대들이 이제 풍선 효과로 갖다가 쫙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죠. 근데 근본적으로 강남을 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북을 안 봅니다. 그러면 돌고 돌아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막 풀었었을 때는 잠실부터 해가지고 쫙 강남 쪽들이 움직였었어요. 역대급으로 마포, 성동구랑 예를 들어 강남에서도 우리가 잠실 예를 들어볼게요. 중산층들의 워너비가 잠실인데 잠실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못 가! 이러고 있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토호제 재지정하고서 잠실 가격은 오히려 주춤하면서 좀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마포 성동구는 반사 이익으로 왔다가 풍선 효과 받아서 쫙 올라가는데 다시금 마포 성동구랑 잠실 가격 격차가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이면 잠실 가지라는 얘기가 또 안 나올까요? 다시금 잠실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과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었을 때도 똑같았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단기적으로도 수요 감소폭보다 공급 감소폭이 더 큰 곳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올라간다. 단기적인 영향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근데 실제로 집값이 안정된 곳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데들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올라가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사람들 괴롭히는 거밖에 안 돼요. 그냥 뭐 없는 사람들 뭐 일단은 강남상구 안 살아 용상구 안 살아 이런 사람들은 토호제 지정이 옳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 갭 투자들 다 막아야 돼 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할 텐데 근데 과연 그게 꼭 정답인가라고 생각하면 정답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시장 왜곡들이 더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근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라는 얘기는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실거주자만 매수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갭 투자가 없어지는 거고 이게 집값만 보았을 때는 뭐 좋게 생각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월세 공급이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이제 강남 상구랑 용산구는 앞으로 신규 전월세 공급이 없어요. 그럼 강남 상구랑 용산구의 전세 금액, 월세 금액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전세 금액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가 이
높은 전세를 부담할 것 같으면 내 집 마련해야지 라는 얘기 또 안 생길까요? 애초에 근본적으로 그 니즈를 없애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나는 애 학군 때문에 대치동을 가야겠어.'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니즈 자체를 "야 뭐하러 그렇게 사교육에다가 몇 억씩 쓰냐.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면서 애초에 대치동 전입금지령 이런 거를 만들어서 어 옛날부터 대치동에 살던 사람만 대치동 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지방에서 살던 사람은 대치동 근처도 못 와. 어디서 강북 살다가 대치동에 오려고 해. 너네들은 그냥 강북에서 살아. 라는 뭔가의 그런 대책이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근본적인 심리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대치동 가는 게 뭐 저는 별로 그렇게까지 교육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 옛날 옛적부터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었던 것처럼 그래도 우리 애를 위해서 그래도 내가 돈 쓰더라도 뭔가 좋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심리 자체를, 그거를 막을 수는 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심리를 없애지 않는 이상 애초에 상급지를 가고 싶어 한다든가, 여기서 말하는 상급지라는 게 단순히 꼭 투자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 인프라를 누리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하다니 학군이라든가 뭐 그 여러 가지 사항들, 병원 근접을 더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 여러 가지 교집합이 모여서만 형성된 게 시세인데,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갖다가 해결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냥 무작정 막기만 하면 단기적으로는 뭔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라는 거는 이미 결과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면서 이번에 좀 말들이 많은데, 근데 이미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강남에 들어갈 사람들, 그리고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